요긴한 것만 한 분당 한 5분 이내에 좀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 선생님들은 부득이 요 아래에 계신데, 그 이봉규 교수님부터 해서 고재석, 그 다음에 손기원 선생님 세 분은 어쩌면 보면 오늘 논평자이면서 동시에 그 논문을 먼저 읽은 또 그러고 분석을 한 또 이 자리에 발표자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일부 대변자 역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고재석 선생님은 장신구의 논문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섞어서 하셨는데, 역시 이렇게 두 분, 단상에 계신 두 분과 단하에 계신 토론자 세 분이 각각 답변에 대한 답변을 대변을 하거나 바로 답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먼저 함으로 해서 기회의 균등을 제가 먼저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우선 이 청중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있으면 저희가 받아갖고 그거를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주로 주제 발표를 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토론 논평자 선생님들에게도 이번에 제일 큰 대주제는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묻는다입니다. 이에 대한 발언을 1, 2분씩이라도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관련된 소회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이러한 주제를 내거는, 그리고 차회의 학술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배 교수님 아주 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계신 청중들과 발제자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치학 전공자로서 퇴계 혹은 유교 사상을 접근하면서 가졌던 소회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님 탄신 500주년 하던 게 어제 같습니다. 연로하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5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동양 사상사로 볼 때는 참 특기할 만한 해죠. 맹자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500년을 터울로 현인과 성인이 나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한 결절점이 500년입니다. 아까 중국의 조봉 교수님이시죠? 그 맥락에서 이야기 맥락이라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500년 단위로 이어지는 그 세월을 두고 본다면 지금 퇴계 선생님 가신 이후로 500년이라고 쳐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어쨌고 보면 지금 퇴계 선생님을 지금 영흥문 주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근사록이라고 하는 근사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다시피 유교는 기본적으로 죽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일용지간에서의 문제를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히 유교적이고 또 특별히 퇴계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500년 후에 퇴계 선생님 가신 이후에 5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이 점을 아까 맥락적으로 컨텍스트적으로 보자면 공자 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고전적 텍스트가 제공이 됐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궁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치 경제학적 사유와 도덕적 사유가 개진됐다는 것이 제 입론이고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처지는 과연 어떠했던가?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렸다는 것은 맹자가 누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장상식이라 사람이 장차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아. 이 두려움과 공포를 과연 누가 자행했는가?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입니다. 500년을 넘는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치 전자 딱 한자로 요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종 선생님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서 외람됩니다만 전쟁치 전자의 옆에 창과자가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치 전자는 옆에 붙어 있는 문자가 창과자 하나입니다. 그러면 퇴계 선생님 당대의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살육이었죠. 50여 년에 걸친 오랜 장관 사화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인
원인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화된 권력이었죠. 그 힘력자입니다. 힘력자는 쟁기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here and now 오늘 사람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죽임을 자행하고 죽어나가고 하는 그 원인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유교 공부하는 우리가 퇴계 선생님 500년 후에 사람을 죽임으로 내모는 정체에 대한 인식 파악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거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을 할 수 있고 철학 체계를 개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밑바탕에 성선설을 밑바탕에 깔아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한 가지 단어는 자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피케티의 신자본론, 이 부가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건 사회과학자 이야기라고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저는 퇴계 선생님 같으면 바로 당시에 예학을 공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날의 정치 경제학을 사람을 침해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넉넉히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 때거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노노의 공자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노자 회지, 노자 안지, 늙은이들을 안돈하게 하고 소자 회지, 그죠? 어린 젊은 애들을 품고 그다음에 북무신지 거래하는 젊은 그 사회의 신뢰 사회를 회복하겠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퇴계 선생님이 당대 조선의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이 아까 제가 발제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이 우리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되고 또 역시 국제무역에 대한 인식 이걸 통해서 지금 당대 현실적 삶 속으로 개입하고 또 들어가서 함께 의사를 나누는 담론의 중심에 저희들이 서투르고 모자라지만 기본적으로 공자 본인 스스로가 호학한다고 자처한 마당에 끊임없이 배움의 문을 열어놓고 배우려는 그 자세, 뭐 영어식, 프랑스식 앙가주망하는 이 부분이 유교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소할 것인가? 퇴계 선생님 사거 5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역시 공자어맹자의 법통을 이어서 당대로 퇴계 선생님이 해석한 것은 바로 새로운 학교의 건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서원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우리는 학교를 건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학이 당시 성균관처럼 조선중기의 성균관처럼 제도화되고 관료화되어서 외려 나라를 분탕질치는 제도적 원인이 되었다면 꼭 오늘날 여러 서양식 대학들이 자행하고 있는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열고 대중 속에서 논어를 읽어도 좋겠고 본인들이 갖고 계신 것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나누어 준다는 의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길을 간다라는 의식으로 무식한 것은 또 귀담아 듣고 또 아는 것은 서로 나누는 좀 속된 표현을 치면 드러내서 어느 학교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야매로 숨어서 하는 압력하는 학교 소규모의 학교들을 건설하는 것이 지금 여기 퇴계 선생님을 이해하는 혹은 해석하는 저희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토론하신 배 교수님의 토론은 아주 거의가 코멘트였습니다. 단 한 가지 퇴계 역시 군주 중심주의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일종의 패시미즘을 퇴계 선생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심중에서 밑바탕 자체를 판을 갈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사회과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곡과 퇴계 둘을 비교하면서 율곡은 이렇게 시무책이 많은데 퇴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고답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념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본적이다.
펀더멘털한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몸소 그걸 지각을 변동시켜서 새 판을 짠 분이다. 저는 성공한 정치 실천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노노맹자를 읽지 않으실 리가 없고 정전제를 위시한 끊이면 정치 경제학적 프로그램은 맹자에게도 수탄트에 구태의극이 타치하지 않은 까닭은 당시에 필요한 부분은 외려 근본적인 데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점에 착목하셔서 새로운 학교 건설에 매진했다고 여겨집니다.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토론자께 감사드리고 좀 길어졌죠? 예, 이걸 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훨씬 많을 텐데 많이 줄여주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호사카 선생님. 예, 저번에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 나름대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퇴계 무엇을 그러면 실제로 수용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당시 그 일본의 에도 시대가 시작되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장군이 선리학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통치를 하기 위한,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이라는 그런 신분제도도 그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채용했고요. 산은 그 선비가 아니라 사무라이였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통치 이념으로 발용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선약 자체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에도마프 자체가 선약을 극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상을 공부할 수가 있었죠. 그 옛날부터의 일본의 극학도 많이 공부할 수가 있었고, 그 양묘학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자편법 같은 것도 한 사람의 학자가 손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손리학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존재했기 때문에 선리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계속 변형되어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열등감이 좀 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일본은 오랑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중국, 조선, 일본을 비교할 때 문화적으로는 결국은 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일본은 문화적으로 으뜸가는 나라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세운 것은 정치적인 안전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한마디이고요. 중국이나 조선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일본은 당시만 해도 1500년 정도 일왕가는 이어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전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야말로 중심이 잡혀 있는 나라. 원래 중국은 일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야마가 소코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다라는 그 일본형의 화의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도 선리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위도적인 그 변형이 가해졌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 고유의 신도를 내세워 가지고 결국은 그 신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유교, 나아가서 선약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그런 부분은 메이지 시대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구도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양묘학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계속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실상 양묘학적인 관점에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성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태계 선생님의 사상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라는 부분은 바로 양묘학적인 부분입니다. 이태계 선생님은 그 양묘학을 계속 부정했는데 그러나 양묘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 치행합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치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선약은 먼저 치성이 먼저 가는 것이고 행동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인데 양묘학은 그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지행합일인데요. 네, 요새 한국의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오히려 양묘학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한국에 더 필요한 그 사상은 치를 먼저 치성을 내세워 가지고 실정 행동이라는 것을 습고하면서 하는 이되게 사상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일이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 정도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오전에 아까 답변 발언을 하셨고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이 논평자 선생님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조봉 교수의 답변이 522쪽에 간략하게 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봉규 교수님 풀어주셔도 좋고 해설을 덧붙여 주셔도 좋고요. 잠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그 522페이지에 있는데요. 조봉 선생님 답변의 핵심적인 답안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인륜과 인권이 서로 어떻게 미래 사회에서 결합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조봉 선생님은 중국이 앞에 논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동체 기반한 그런 이 문화 체계로 한 번 더 이렇게 진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보했을 때 이 인륜하고 인권은 말하자면 서로 대립적이거나 아니면은 이 제로섬적인 그러니까 인륜이 늘어나면 인권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런 문화 체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병진해서 활용이 되는 방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향에서 큰 방향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 의에 기반해서 의미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 중국 문화 중심의 이런 이제 전망도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확정된 의론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 일정 부분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런데 인권과 인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향후의 문화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하기 좋은 곳은 여기 한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학회가 단순한 그냥 연구가 아니라 그런 그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기술과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조봉 교수의 답변이 아주 간략했는데 이봉규 교수님의 해설이 아주 요긴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석 교수님, 장신고 교수가 여러분 갖고 계신 책자의 580쪽에 7개의 항에 걸쳐갖고 답변을 고재석 교수님 개인에게 보내는 답변서처럼 해왔는데 일부는 아까 고 선생님이 소화를 해갖고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왔더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요약해서 조금 추려갖고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네. 지금 개념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네. 우주 생성론 전제로는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현상을 넘어선 또 다른 실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상 속에 내재하면서도 현상 속에 의미를 가지는 어떤 본체론의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퇴계의 본체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물의 본래 상태인 것을 본체론이고 또 하나는 그 현상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의 본원으로서의 어떤 본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 본체의 의미가 이의 작용성, 이의 채용 이 부분이 더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본체론을 조금 더 더 자세히 논하는 게 어떻겠냐 생성론 말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제 장신국 교수는 이제 그런 어떤 우주 존재론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존재론은 아니고 이제 개념상이 약간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그 채용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주자학에서 논의가 아직은 미흡하거나 아니면 논의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퇴계학에서는 어쨌든 퇴계의 시공간 속에서 새롭게 더 집중되고 더 강조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떤 독창성을 가진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퇴계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제 지금 이 장신국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이주신 이후에 한국에 이제 경술국 시위에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서 한국은 주작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고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한국은 양명학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양명학사를 이능화를 통해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한국 유학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보편 가치를 수용하면서 어느 누구도 중국의 사상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토록 퇴계는 성리학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목숨 내놓고 다 양명학을 비판했던 이유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미 있는 철학들이 새롭게 나왔다. 그런데 지금 장신국 교수가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의 중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성리학을 볼 때 중국의 아류급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군지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좀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패권, 문화적인 중심으로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도 이제 좀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퇴계가 주자하게
어떤 단순히 아류급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계가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강지은 교수님의 그 논평에 대한 대답이 우리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네, 손기원 선생님, 뭐 우리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지만은 손 선생님 언어를 여기에 조금 더 보태도 좋겠습니다. 예, 예. 네. 62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결론에서 언급하신 그 말씀 외에 또 논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다른 발표들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 주자학에 대한 일본식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일본 지식계에서 도학의 속성이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질서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정의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본문을 아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이제 또 옳으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도학의 본래 성질을 실제로 검토해 보면 의존과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도를 근거로 하여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갈 필연적 속성을 가졌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도학에서 경계해야 할 일,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왜곡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그런 말씀도 첨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하실 내용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이제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두 줄은 이제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그것을 또 이렇게 바로 잡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겸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논리를 만들려다 일률적으로 이런 말을 넣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영상물을 20분으로 끊다 보니까 강지은 교수의 영상물이 절반이 잘렸습니다. 광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퇴계학연구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회가 지금 저 앞에 비디오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것을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최측에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지은 교수의 영상물을 퇴계학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뵈니까 우리 김광림 이사장님께서 그 이야기에 푹 빠졌는데 표정해 보입니다. 제가 중간에 자르니까 아주 서운한 표정을 저한테 보내시는데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답변까지 일단 소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제가 오늘 종일 이 청취를 해주신 객석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잠깐 한번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 오늘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을 했던 발표가 김영찬 교수님 발표에 대한 나대룡 박사님. 저 두 분은 제가 어느 때 좀 기회가 된다면은
국제퇴계학연구회를 운영하시는 이광호 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발표 토론 선수를 바꿔갖고 제가 한번 리턴 매치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되는데 나재령 선생님 그 연구회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찬 선생님, 그 아까 말씀을 아주 요긴한 것만 하셨는데 그 이외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요. 딱 토론자 중엔 다 드려야 됩니다만은 나 박사님한테만 그에 대한 반론이 있는 거 한번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러나 관련된 이야기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이제 안병호 선생님께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찍어서 그거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훑어보니까 그중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344쪽에 보면 3번 괄호 3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퇴계 철학 여기서 이제 주로 논의된 게 이제 리발설, 리자도설 뭐 이런 이제 퇴계 철학에서 늘 논의되는 문제들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양면과 연결시키면서 지행합일설로 재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이제 퇴계에게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런 자리에서 퇴계의 문제의식이 뭐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퇴계는 이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칠론이나 리발설이나 리자도설이나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지만 사실 퇴계의 문제의식은 또 한편 건국 후 한 150년쯤 지난 그때의 상황, 서화를 겪은 그 상황, 이 새로운 시대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형성되고 부패해가는 상황, 뜻있는 자들이 사화로 무너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퇴계한테는 정말 절실한 고민이었고, 그 대안을 퇴계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뭐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배병선 선생님이 서원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상으로 삼았던 주자학을 그렇게 구현하려고 했는데 150년 동안 해도 이렇게 안 됐다면 주자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퇴계 선생님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자학이 아니라면 그러면 양명학인가? 그 당시 대안은 양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양명학을 뭐 전순복도 보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양명학의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양명학이 주자학에 대해서 던진 그 문제의식은 의미가 있다라고 퇴계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진정으로 도덕적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파고든다는 그 문제죠. 이른바 이제, 그릇된 유자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그런 현실, 그들이, 그런 성리학을 표방하고 주자학을 표방하면서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당시는 중국에서 양명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유행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유행을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양명학 전순록 논변이라는 글을 써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도 그 사상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제기한 문제를 그 양명학이 아니라면 주제학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울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비판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는 양명학에 대해서 양명학의 방식은
심으로 그 심증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심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사심을 제거한 그런 마음은 그게 바로 천리인 거고 그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인 도덕적 본성, 도덕성이 발현되도록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양명학의 방식은 형기에 관련된 일, 뭐 예쁜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악취를 맡는 순간 그게 나쁘다는 걸 판단하면서 싫어하게 되고 이런 형기에 관련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리에 관련된 도덕적 판단을 하고 뭐그 인의예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그 양명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비판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비판을 한 것 같지만 아마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훌륭한 정답은 아니었다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봉하고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죠. 사단 칠정 논쟁을 벌이면서 사단은 순수한 도덕적 본성이 도덕적 감정으로 발현되는 거고 그건 리의 발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가 바라는데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고봉하고 논쟁했던 도덕 본성으로부터 도덕 감정의 발현이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의 발현인데 그게 형기의 문제를 논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결국 사람들이 인의의지를 구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는데 그건 바로 형기의 문제가 아니라 의리의 문제였거든요. 의리의 문제는 그렇게 구현하기 힘든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미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막 그런 논의의 과정 속에서 리발의 문제가 리도의 문제로 고봉하고 계속 논의가 이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50일 전에 리자도설을 이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리자도설은 그 당시에 이제 왜 그 제기를 하셨을까? 그때 이미 그 리의 채용 문제는 그 50대에 이미 이연방을 그 반박을 하면서 명쾌하게 답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퇴계 선생은 그리고 양명에 대해서는 형기하고 의리의 문제를 구분하면서 명쾌하게 반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왜 리자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리의 채용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 리가 심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고민을 했을까? 이거는 아마도 양명학 논변에서 전승론 논변에서 양명학을 비판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족함, 그리고 사람들이 주제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도덕적 자신의 자발적인 도덕적 본성, 도덕적 감정이 발현되는 과정을 온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신국 교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게 그 퇴계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라는 게 뭐 주제학이 무조건 좋아서 주제학을 옹호하고 이랬던 자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대 조선을 건국할 때 그리고 폐단이 생기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선진적이고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 지적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게 그 당시 지식인들의 과제였지 주제학을 묵수하고 누가 주제 정통주의자냐 이걸 따지는 게 과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퇴계 선생도 가졌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퇴계 선생한테 배워야 될 것도 우리가 다 가진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냐 우냐 보수냐 뭐 진보냐 뭐 막시즘이냐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이런 어느 이념에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답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그게 진짜 퇴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대용 선생님. 예. 마이크를 좀 이쪽에 있나 보네. 네. 아, 미안합니다.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그 김영찬 교수님 논문은 제가 논평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너무 주제가 방대하고 심오하고 이런 부분을 건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오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읽는 독자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가능한 한 심플하게 모든 걸 이렇게 클리어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읽은 논문은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덜 된 그런 상태여서 좀 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논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쨌든 양명학의 시각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국 철학의 특징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저도 좌장 선생님께서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철학을 양명학과 연관시켜서 뭔가를 정리하려고 퇴계 철학을 지금 정리하는 게 바로 한국 철학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가시는 그 모습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 무기가 김영찬 교수님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양명의 지행합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행합일이면 퇴계는 선지후행, 지행병진 이 얘기들을 누누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와 무조건 양명이 지행합일을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더 양명학이 월등한 거고 주자학이 수정돼서 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됐고, 먼저 그래서 양명의 지행합일과 선지후행, 주자의 선지후행 또는 지행병진이 어떤 양명이 지행합의를 주장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먼저 선토론이 돼야 이 논문이 설득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의 리발설, 퇴계의 리자도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저 논평에도 표시를 했지만요, 그것이 굉장히 수련을 해가지고 도달하는 상태로 자꾸만 이해를 하시는데요. 저도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수양을 해서 도달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의 본래 구조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로 하니까 아마도 김영찬 교수님이 이해하시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 논문을 좀 잘 완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광호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선수 바꿔갖고 하는 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글로 논리를 치밀하게 담아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을 쫓깁니다만은 정중 중에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거는 꼭 좀 궁금증을 풀고 가야겠다 하는 거 한 3분쯤 생각했는데 제가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제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좀 하죠. 김원정 교수님, 예, 마이크 전달 좀 부탁합니다. 글쎄요. 여기 있어요. 네, 요거. 귀한 시간에 제가
조금 잡아먹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논문이 오늘 제가 그 제목이 일본 성리학의 신유일치 사상과 이 퇴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퇴계 선생이 그 사상이 어떻게 일본에 전해졌는가 이것이 저는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알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후지와라 그 세이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성리학의 그 개창자라고 하기도 하고 비조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1592년에 그러니까 통신사 이 황윤길 이 김성일 허성 세 분이 갔을 때 국분사라고 교토에는 국분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소우진이라 종진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던 그 젊은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후지와라 세이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중국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중국의 성리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이미 많이 한 상태에서 학봉을 만나고 근데 학봉은 별로 상대를 안 해주고 시를 한두 수 지어주고 끝낸 것 같고요. 허성을 만나가지고 허성에게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성이 당신은 수준이 보니까 거의 그 유학자 수준인데 왜 이걸 중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유학으로 아주 나가기를 강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더욱더 헷갈리는 상황에서 얼마 뒤에 자기보다 6세 젊은 강항을 만납니다. 근데 강항보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절대로 유학의 실력이 밀린 상황이 아니에요. 연세도 많고. 강항을 통해서 한국 유학을 좀 배웠겠죠. 그러면 퇴계 선생의 이 저작이나 이것이 학봉 선생이 가져가느냐? 전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항이 가져가느냐? 강항이 배에서 포로가 돼간 사람이 무슨 책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허성은 알고 보면 학봉 계열이 아닙니다. 그 퇴계 계열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그 강릉 초당의 손두부로 유명한 그 허엽이지 않습니까? 허균의 형님이고. 그러니까 이 계열이 이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이 퇴계를 알게 되고 퇴계를 존중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와서 이 도자기, 도공 그리고 한국의 서적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 저작들이 왔는데 관심 있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살펴봐라 이래 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당연히 그때 이 양반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참여해서 그때 이마 약탈된 한 책 더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논문에서는 천명도서를 있지만 짧은 글이고 그 책이 두꺼운 책이 주자서 전료. 그런데 이 양반이 후지와라 세이카가 젊었을 때 일본에 중국에 유학을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된 상황에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중국하고 명나라하고 아주 붙은 거 아닙니까? 삼국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일본에서는 퇴계를 그렇게 존중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유학에 대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을 뿐더러 이 주자의 방대한 책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퇴계서 전료가 주자서 전료가 퇴계가 맞는 주자서 전료가 워낙 잘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이제스트만 보면 다 알다시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쾌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일본 화각판 일본에서 아예 그걸 다시 찍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돌리고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런 출발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호사카 유지 선생님께서는 이 분야를 또 특별히 깊이 공부하고 너무 많은 걸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성향 가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병삼 교수님 참 정말 참 어떻게 논문을 이렇게 이 감동적인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는데 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뒤에 책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지막 432쪽의 마지막 멘트가 그는 결코 산세가 아니라 유자였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대개 선생님이 워낙 이 사표를 내고 자꾸 떠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자가 뭐 산세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하가 공자가 자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자유가 되어야지 소인유가 되지 마라. 달리 말하면 소인유는 자기가 열심히 수기 지인 가운데서 수기에 그친 사람으로 봐요. 기회가 없었다든지 약간 또 모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닦은 실력을 펼 기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치인을 한 사람들은 나가서 겸재천하할 수 있는 겸재천하하는 기회를 얻어서 이 경국 제세에까지도 자기 능력을 편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게 그 공자가 말한 자아는 워낙 학구적이고 별로 행동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아는 그 공문 시편 가운데 문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왕이면 그 유자였다를 군자유였다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퇴계 선생을 현창하는 그러면 유자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김영찬 교수님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후배 교수님인데요. 제가 참 진심이. 근데 제가 꼭 한번 김영찬 교수님뿐만 아니라 안병걸 교수님이라든지 박지원 박사라든지 공부하는 분들에게 나대영 박사도 계시는데 꼭 궁금한 것이 현대 중국 철학계에서 거의 대왕별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 모종삼 선생 그리고 중국의 지금 60대 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리밍후이, 이명휘 모종 선생의 수제자입니다. 어린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퇴계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퇴계라는 거는 주자의 적통이 아니다. 적통이 아니다. 반개인데 문제는 뭐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퇴계는 양명을 끼고 주자를 넘어서 맹자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찬 박사가 아까 선생님 교수님이 퇴계 선생님 문제의식 참 다양하다는 걸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 거물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부가 좀 모자라서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전공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면 퇴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단어 스님이 퇴계 선생에 대한 언급 깜짝 놀랄 언급 아닙니까? 예,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 말을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보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다 너무나 다양하고 참 다면체여서 점점 어려워서 괜히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어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소감을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예, 시간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선생님 역시 말씀 좀.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자학이 일본에 들어간 곳은 무로마 시대, 그러니까 무로마 시대는 133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1570년까지 가는데요. 그때
통신사가 일본에 많이 4번이지만 갔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상인들은 한일 간을 조선 일본 간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당시 사무라이들은 많이 그 한문으로 읽을 수 없어가지고 반드시 조선에 갈 때는 그 스님으로 키워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그 논문에도 조금 썼지만 아주 간단하게 손정을 통해서 주자학이 먼저 일본에 전달되었다. 그거는 그 퇴계 선생님의 손리학이 아니라 그냥 주자의 책이 들어갔다. 그것을 손정 스님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또 이퇴계의 책을 읽었더니 이게 주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스님이었던 후지와라 세이카가 스님을 그만두어서 유자가 돼가지고 이제 강항한테도 이야기를 좀 듣고 독특한 그 일본 손리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로마치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본의 손리학이 전달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주 애매합니다. 시기, 처음에 언제다 이런 게 좀 정확하지는 않고 그래도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스님들이 일본에서 지식 계급이 없기 때문에 한문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손리학에 접하고 이대계 사상에도 접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작업의 방향이 퇴계 안에서 퇴계의 사상 구조를 좋은 의미에서 천착하시는 거라면 저는 그 외부에서 퇴계를 조망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상학자가 지금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현대적 삶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주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일종의 몽고의 파워를 예로 듣던 기억이 납니다. 유목족들한테는 그 파워라고 하는 유목족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낯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색깔이라든지 하나하나 나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아주 천착할 수 있지만 외래 우리한테는 아주 낯선 건물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바깥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오늘날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데 꼭 제가 퇴계 선생님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뒤에 유자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강렬하게 진정한 유자라는 뜻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군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 유자가 그냥 유자가 아니야. 거기는 군자유가 있어 라고 하는 강조라고 한다면 저는 산세가 아니라 이미 유자다라고 하는 것은 노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열이 아니라 이분은 진정한 유자라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강조한다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혹 글을 더 쓰게 되면 그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 리턴 매치에서 좀 해주시기로 양해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퇴계는 양명을 끼고 주자를 넘어 맹자로 넘어갔다는 게 리명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이 뚜에밍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계의 딜레마를 얘기를 하면서 퇴계의 딜레마가 뭐냐면 주자학의 그 이기이론의 그 건조하고 치밀한 체계를 가지고 맹자가 얘기했던 유자 입정의 그런 상황, 그렇게 도덕 감정이 그렇게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주자의 건조한 이론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딜레마였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퇴계가 이제 리자도설이나 리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내려고 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럼 리가 뭐 작용하는 것이냐, 뭐 리가 작동하는 것이냐, 그럼 또 개념을 잘못 쓴다 그러고 또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런 도덕 충동을 성증 리가 발현하는 그런 도덕적 그 충동을 이제 형이상학적 도덕 충동이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명명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까 나대용 선생님이 이제 이걸 다 지행합일설로 재단하는 게 아니냐, 결국 지행합일설이 낫다는 거고 그리로 퇴계 같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행합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도덕적 감정이 발현되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이론 방식, 설명 방식이 더 유용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퇴계가 뭐 지행합의로 갔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양명의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거고, 거기에선 퇴계는 여전히 선지후행이죠. 이 경물 물격의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경물 물격하고 행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리자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행합일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형이상학적 도덕 충동을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아마 이제 퇴계의 설명 방식이 그런 길을 연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주자도 넘어서고 양명도 넘어서서 조선 유학의 길을 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오늘의 그 제일 시작에 오늘 학술대회의 무게를 정해주는 큰 화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발언이 계속이 되네요. 그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인데 모두 동의하시죠? 사실은 제가 싸움꾼은 못 되고 남들 싸움 붙이는 건 제가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2004, 5년경부터 학술대회장에서 토론 좌장을 제가 맡기 시작해서 한 해에 적어도 2번, 한 5, 6번도 했는데 싸움을 붙이다 보니까 단 한 번도 3시간에 끝난 적이 없고, 2009년도에 동양철학연구회에서는 나중에 토론 마칠 때 보니까 청중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관계자들만 앉았고요. 대구에서 했는데 그날 제가 안동을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소 핑계 대고서는 정확하게 이젠 칼같이 퇴직과 더불어 토론도 마치려나 했는데 우리 김원종 교수님의 협조로 역시 제 본성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 주제 말입니다. 현대인의 삶, 퇴계에게 묻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대신에 오늘 이 자리를, 대회를 다 마무리하실 이 주제가, 이 화두가 우리 이기동 국제퇴계학회 회장님의 평생 화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어른이 정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서는 제 역할은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김영찬 교수님, 배병삼 호사카 선생님, 또 다른 토론해 주신 선생님,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정말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는 게 오늘 밤에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원통합니다. 열심히 그 열과 성을 당해서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토론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매우 감사하고요. 제가 빨리 맞춰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놓칠 뻔했는데 우리 서은식 박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퇴계학연구원의 김광림 이사장님, 아까 낮에 말씀에는 신입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러질 않으십니다.
오늘 격려하는 말씀이라도 꼭 한마디 해주셔야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 또 선수 교대회 갖고 나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입생이라고 신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정치 생활하면서 지역구가 안동이기 때문에 퇴계 선생에 대해서 뭐 아는 척하고 축사 정도에 가서 이렇게 내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알면 제가 알수록 어렵고 말이 서슴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첫째 하나는 우리 배병삼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퇴계학을 전공하시는 분, 주자, 양명, 전공하시는 분 그 내용을 깊게 들어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밖에서 다른 전공하신 분들이 특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퇴계 선생의 경제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녹여내서 좀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요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퇴계 선생께서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우리 퇴계학 연구하시는 분 플러스 그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쉬운 말로 생활 철학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 정본 사업이 내년 초에 끝나면은 바로 국역 사업이 됩니다만은 국역 사업이 한글로 돼 나오더라도 다시 그 중에서 좋은 메시지를 뭐 7, 80개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뭐 100개가 되든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으신 분들 이거 뭐 내가 좀 미리 섞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기동 회장님께서 이 강의 이 키노트 스피커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조선일보 문화면서 새벽 3시에 그 기사를 임명해가지고 아침 신문에 났는 게 패스형 대신에 퇴계형 코로나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결하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탁한 길을 뭐 맑은 길로 가져가라든지 착한 악한 것을 착하게 하라든지 그다음에 조식하라든지 있는데 미리 써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면서 29차 대회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무려 근 9시까지 지났습니다. 거의 종일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방청해주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퇴계학 연구를 지속해 나갈 기반이고 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역할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꼬박 이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기조 강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개인 발표 오늘 또 이 발표와 논평 해주신 여러 학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여기 우리 이중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사무국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28차인데요. 28회 국제퇴계학회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거창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이 아마 참여 인원수는 제일 적고 또 장소도 가장 협소한데요. 가장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구리가 크게 뛰려고 할 때는요, 아주 몸을 낮추고 낮게 해서 다시 이제 크게 뛰는 건데, 지금까지의 국제태계학회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활주로에서 이 활주로까지 꾸물꾸물 왔다면 이제 날기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고 적은 자세로 태계생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계생 가제라는 시에 보면요, 동정호 이 양자강 물이 얼마인지 묻지 않겠다. 한 움큼의 물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장소와 이런 모임이 굉장히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으로 귀경하시는 출발지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진지한 토론이, 학술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거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논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또 현실감 있는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태계 선생이 지금까지의 학술이나 이런 물질주의의 사고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 서구 중심의 물질주의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교수님이 의사로서의 태계, 의사는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부터 이제 태계 선생의 역할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번 학술회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 대신에 유튜브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학술회의를 알게 되고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2년 후에 29차 학술회의는 이제 날아오른 학술회의가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2년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날 준비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이 조금 자주 만나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의논해 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좀 다부지게 준비해서 이제 날아오르는 그런 29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